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장 쓰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에이, 설마 그럴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제가 30년 넘게 살아온 진짜 이야기예요. 제가 자란 곳은 서울 어느 언덕배기 달동네였어요.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고 슬레트 지붕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던 그런 동네. 지금은 다 재개발되어서 흔적도 없지만 그때는 그게 제 세상의 전부였거든요. 엄마는 제가 5살 때 아빠와 이혼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어린 제가 알기엔 너무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이었으니까. 그렇게 엄마 혼자서 저와 3살 어린 남동생을 키우게 됐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엄마의 눈에는 오직 동생만 보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아들 배고프지 하며 동생부터 챙기고 반찬도 제일 맛있는 걸 동생 앞에 먼저 놓아줬어요. 새 옷이 생기면 당연히 동생 몸에 먼저 입혀보고 신발도 동생 발부터 재봤죠. 엄마, 저도 배고파요. 너는 잠깐만 기다려. 동생이 어리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내가 누나니까 참아야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더 기억에 남는 건 동생이 뭔가 잘못했을 때예요. 동생이 화분을 깨뜨리면, 동생이 이웃집 아이와 싸우면, 심지어 동생이 제 물건을 부수기라도 하면 매번 제가 혼났어요. 너가 누나로서 잘 지켜봤어야지. 왜 동생한테 그런 걸 만지게 뒀어? 누나가 좀 더 챙겨줄 생각은 안 하고 매번 회초리가 제 종아리를 찾아왔어요. 아파서 울면서도 내가 누나니까, 내가 못났으니까 혼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게 제가 배운 첫 번째 생존법이었어요.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엄마는 시큰둥했어요. 공부보다는 동생 챙기는 게 먼저지. 반대로 동생이 조그만 상이라도 받으면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렇게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어요. 집에서 제 존재는 동생을 돌보는 역할로만 정의됐죠.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꿈꾸는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나쁜 아이인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베개를 적셨죠.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이게 학대라는 걸, 엄마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그냥 제가 부족한 아이라서 제가 더 잘해야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제 어린 시절이었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더 착한 딸이 되려고 애썼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닿을 수 없었던 엄마의 마음. 그 기억들이 지금도 가끔 꿈에 나와서 저를 울려요. 고등학생이 되자 상황은 더 복잡해졌어요. 집안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엄마의 기대도 더 무거워졌거든요. 너 이제 컸으니까 알아서 해야지. 18살 생일 선물로 받은 건 축하 메시지가 아니라 이 한마디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방과 후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편의점, 분식집, 카페. 일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죠. 처음엔 제 용돈만 벌려고 했어요. 친구들처럼 예쁜 옷도 사고 싶고 가끔은 떡볶이라도 사 먹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말했어요. 동생 학원비가 부족하네. 너 번 돈에서 좀 보태줘. 동생 새 운동화 사야 하는데 내가 좀 사줄래? 그리고 동생 용돈도 내가 챙겨줘. 누나잖아. 그 내 글자가 맞는 키 같았어요. 그 말 앞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모든 게 사치가 되어버렸죠. 친구들이 새 가방을 들고 오면 부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번 돈으로 가방을 사려고 하면 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 그럴 시간에 동생 참고서나 사줘. 동생이 공부 잘해야 우리 집안이 일어서지. 저도 공부를 잘했어요.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늘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거든요. 하지만 제 성적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동생의 성적만이 온 가족의 관심사였죠.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너 성적으로 보면 좋은 대학 충분히 갈 수 있어. 아르바이트 좀 줄이고 공부에 집중해봐. 그 말을 집에서 전했더니 엄마는 코웃음을 쳤어요.
대학은 무슨, 여자애가 대학까지 나와서 뭐 하게, 동생이나 잘 뒷받침해주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면 되지. 그 순간 뭔가 가슴이 확 내려앉았어요. 제가 가진 꿈,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한순간에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몰래 대학 입시 준비를 했어요. 아르바이트 끝나고 와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쪽잠을 자면서도 책을 놓지 않았죠. 하지만 수능을 앞두고 엄마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너 수능 안 봐도 돼. 동생 학원비가 더 급해. 제가 모아둔 수능 응시료까지 동생 학원비로 내야 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 미래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누나니까 참아야 해. 누나니까 양보해야 해. 누나니까 희생해야 해. 그 족쇄가 제 발목을 얽어매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제가 가족을 위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어요. 고작 2살 차이인데 왜 제가 동생의 엄마 역할까지 해야 했을까요? 저도 아직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땐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가족을 위한 희생이 아름다운 거라고, 누나의 역할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죠. 그렇게 저는 제 10대를 통째로 동생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걸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깨닫고 있어요. 20살이 되던 해,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절친한 친구가 원룸을 얻어서 나가자고 제안한 거예요. 너 이대로 있으면 평생 내 인생 없어. 나가서 살자. 친구의 말이 뼈에 사무쳤어요. 정말 이대로 살면 저는 평생 동생의 그림자로만 살게 될 것 같았거든요.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독립할게요. 뭐, 갑자기 왜?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엄마는 펄쩍 뛰었어요. 내 인생은 무슨, 동생 대학 들어갈 때까지 돈 벌어야지. 동생도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에이, 이 이기적인 것이. 결국 엄마와 큰 싸움을 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건가 하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친구가 계속 등을 떠밀어 줬어요. 처음 제 방을 갖게 됐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작고 허름한 원룸이었지만 그곳에서만큼은 제가 주인이었거든요. 아무도 저에게 동생 먼저 라고 하지 않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사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엄마의 전화가 시작됐거든요. 이번 달 월세가 좀 부족하네. 너 좀 보태줄 수 있어?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걸어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죠. 내가 나가서 살겠다고 해서 나간 건데 우리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야? 동생이 아직 어린데 누가 돌봐줘. 너밖에 없어. 결국 저는 또 굴복하고 말았어요. 독립은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엄마와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더 웃긴 건 집안일까지 계속 제 몫이었다는 거예요. 주말이면 어김없이 집에 불려갔어요. 너 어차피 할 일 없잖아. 와서 청소 좀 하고 동생 빨래도 좀 해줘. 엄마, 저도 바빠요. 일도 하고. 일이 뭐가 바빠? 가족이 먼저지. 그렇게 저는 주중에는 제 생활비를 벌고 주말에는 집에 가서 청소부와 보모 역할을 했어요. 독립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친구들은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거나 여행을 갔어요. 저도 가끔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데이트 약속이 있어도 엄마가 부르면 취소해야 했어요. 미안해.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몇 번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도 지쳤나 봐요. 결국 헤어지게 됐죠. 너는 가족이 우선순위인 것 같아. 나랑 있을 때도 항상 집 생각만 하고.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몸은 독립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집의 하녀 같았거든요.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23 여자가 이렇게 늙어 보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초췌해져 있었어요. 친구들은 대학 생활을 즐기고 연애도 하고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 저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독립인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눈물을 흘렸어요. 집을 나왔지만 진짜로는 나오지 못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겼어요. 제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전히 믿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일 답답했던 것 같아요. 자유를 맛봤지만 완전히 누리지는 못하는 그 애매한 상황이 더 고통스러웠거든요. 혼자 살면서 제일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친구들은 다들 바쁘고 연인도 없고 가족한테는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을 달래려고 시작한 게 SNS에 글쓰기였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일상을 올렸어요. 오늘 편의점에서 새로운 도시락 먹어봤는데 맛있다. 버스에서 본 예쁜 노을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씩 개인적인 이야기도 쓰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어린 시절 추억이라며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릴 때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엄마가 혼자 저와 동생을 키우셨는데 항상 동생을 먼저 챙기셨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누나니까요. 새 옷이 생기면 동생부터 입혀보고 맛있는 반찬도 동생 앞에 먼저 놓아주셨어요. 동생이 잘못해도 누나가 잘 지켜봤어야지 하며 혼났고요. 엄마가 동생을 더 사랑하는 건 동생이 어리니까 당연했던 거죠. 별 생각 없이 쓴 글이었는데 댓글들이 예상과 달랐어요. 이거 추억이 아니라 학대 아닌가요? 님 잘못 하나도 없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였을까. 처음엔 에이,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네 생각했어요. 하지만 비슷한 댓글이 계속 달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써봤어요.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 이야기, 대학 못 간 이야기, 독립 후에도 계속되는 금전적 요구들. 그때마다 댓글은 한결같았어요. 이건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에요. 님이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사실은 학대였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착취당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 분이 써주신 댓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딸이라서, 언니라서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은 학대였다는 걸 나이 들어서 깨달았어요. 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님이 나쁜 아이여서 혼난 게 아니라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 댓글을 보고 정말 오랫동안 울었어요. 30년 넘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라고 생각해온 것들이 사실은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글을 읽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저는 점점 용기를 얻게 됐어요. 어느 날 정말 솔직한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나쁜 딸이라고 생각해왔어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제게 있다고 믿었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잘못한 건 저가 아니었다는 걸. 8살짜리 아이에게 5살짜리를 완벽하게 돌보라고 요구하는 게 말이 되나요? 16살 아이가 번 돈을 가족 생계비로 써야 하는 게 당연한가요?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돈을 요구하고 주말마다 집안일을 시키는 게 정상인가요?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받은 건 사랑이 아니라 조건부 애정이었고 그마저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이 글이 정말 많은 공감을 받았어요. 공유도 많이 되고 메시지로 감사 인사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렇게 저는 글을 통해 제 상처를 치유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보람도 느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가족들께는 달갑지 않은 일이었겠죠. 곧 예상치 못한 반격이 시작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SNS에 가족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한 지 몇 달 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부터 다급했어요. 그제서야 엄마도 제 글들을 봤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네? 당장 다 지워. 엄마, 저는 사실만 썼어요. 사실이 뭐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 때문에 고생했다고요?
누가 누구 때문에 고생한 건지.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자기 논리를 밀고 나갔어요. 내가 허언증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허언증이라니. 저는 평생 거짓말 한번 제대로 못해서 늘 들켰던 아이였는데요. 엄마뿐만 아니라 동생도 나섰어요. 제 글에 댓글로 반박하기 시작한 거죠. 누나가 원래 관심받고 싶어 해서 이런 글 써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요. 가족 사정을 인터넷에 올리는 게 정상인가요? 돈 벌려고 꾸며낸 이야기 같은데. 하지만 그들의 댓글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어요. 제 글을 꾸준히 읽어오신 분들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가족분들이 나타나셨네요. 그런 식으로 반박하는 것 자체가 글 쓰니 말이 맞다는 증거 같은데. 피해자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가해자 패턴이네요. 우리는 다 봤어요. 작가님을 믿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거든요. 엄마와 동생의 방해 공작은 계속됐어요.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댓글로 시비를 걸고 심지어 제 지인들에게까지 연락해서 내 친구가 우리 가족 욕하고 다닌다며 고자질했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내자. 엄마와 동생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글을 올렸죠. 오늘부로 가족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제 입을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30년간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어요. 제가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 글을 올리고 정말 후련했어요. 마치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이모를 통해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많이 후회하신대. 내가 쓴 글들 다 읽어보고 정말 잘못했다고 하시더라. 진짜로? 응. 그리고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하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인정한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막 뛰었어요.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없다는 그 한마디. 이모는 계속 말했어요. 동생도 많이 반성한대. 자기가 너무 철없이 굴었다고.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이제 와서 들어도 되는 걸까요? 정말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조작일까요?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엄마가 잘못을 인정했으니 다시 관계를 회복해볼까 하는 마음도 있어요. 저도 가족에게 사랑받고 싶은 딸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속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커요. 만약 다시 연락을 시작하면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까봐 무서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0년 만에 들은 사과의 말을 믿고 다시 기회를 줘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연락을 끊고 제 삶을 지켜야 할까요?